제 나이 67에 저는 제 가족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익명의 해변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는요. 지금 조용히 빠져나와서 차로 돌아가세요. 손주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주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손주들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해지는지 알게 되면 정말 기쁩니다. 제 이름은 박서윤, 67입니다. 제 인생은 어느 여름날 오후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24년 8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유난히 무더운 일요일이었습니다. 남편 김민준을 잃고 2년 동안 애도에 잠겨있던 저는 마침내 손자 지훈이의 간곡한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지훈이와 아내 수아가 사는 해변 근처 아파트에서 주말을 보내자는 것이었죠. 할머니, 이제 그만 집에서 나오셔야 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한참 됐잖아요.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제게 했던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언가 저를 설득하고 싶을 때면 늘 짓던 그 매력적인 미소를 띠고서 말이죠. 제 유일한 손자인 지훈이는 29살이고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투자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새 차를 몰고 다니며 늘 사업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손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제 아들 지훈이의 아빠인 현우가 지훈이가 겨우 1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남편과 함께 지훈이를 키웠고 성공한 손자의 모습을 보는 것은 온갖 상실 속에서도 제가 무언가 제대로 해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일요일 오후 우리는 파란 파라솔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수아는 계획 중인 여행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고 저는 해변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만족감과 우울함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은 좋았지만 모든 행복한 순간은 남편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오후 3시 22분.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믿지 마세요.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머니 오른쪽으로 100m 떨어진 해송 횟집에 있습니다. 혼자 오세요. 할머니의 목숨과 재산이 걸린 일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순간 지훈이에게 보여줄까 생각했지만 무언가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그들을 믿지 마세요 라고 언급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화를 이어가는 손자와 손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박서윤 여사님, 할머니의 유언장과 제주도 애월읍 별장에 관한 일입니다. 제발 지금 바로 와주세요. 이 메시지는 언급하지 마시고요. 그 말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족 외에는 아무도 제주도 애월 별장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몇 년 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값비싼 부동산이었고 우리 유언장에만 언급되어 있었죠. 이 낯선 사람이 어떻게 아는 걸까요? 머리가 좀 아프구나.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닷가 좀 걸으면서 바람 좀 쐬어야겠다. 할머니,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지훈이가 즉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다, 얘야. 햇볕을 너무 많이 쬐서 그래. 다리도 좀 풀고 물도 사올 겸 금방 돌아올게. 저는 메시지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뜨거운 모래 위를 걷는 발걸음이 불안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는 가족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멀어져 미지의 세계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솔하게 행동하는 걸까요? 67 평생. 저는 늘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여자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 속 무언가가 제가 무시할 수 없는 내면의 경보를 울렸습니다. 해송횟집은 파랗게 칠해진 소박한 목조 건물이었고 모래 위에 플라스틱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년의 한 남자가 회색 머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제가 다가오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서윤 여사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수입니다. 회계사이고 손자 지훈군의 투자를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제주도 집에 대해 어떻게 아시죠? 저는 여전히 불신에 찬 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손자분께서 지난 몇 주간 그 집에 대해 그리고 사실상 할머니의 모든 재산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할머니께서 2달 전에 서명하신 유언장 서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제게 강펀치처럼 날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지훈이의 요청으로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서류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그가 주장했었죠.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정수 씨는 주변을 살피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연히 손자분께서 금융사기 계획에 연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할머니의 재산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지만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저한테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께서 서명하신 유언장은 생각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서명하신 후에 그가 페이지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유언장에서 할머니는 스스로 정신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며 즉시 모든 것을 그에게 양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끔찍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나오라는 끈질긴 초대, 제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 제 투자와 부동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이런 짓을 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이전에 또 다른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친가 쪽의 먼 친척이셨죠. 그리고 이정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이메일 출력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이와 M 박사라고만 되어 있는 누군가와의 대화였습니다. 내용은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점차적으로 복용량을 늘릴 것과 노인들에게는 가정 내 사고가 항상 최상의 선택이라는 노골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 돈뿐만 아니라 제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공포가 커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 아파트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할머니 혈압약에 무언가를 섞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셨던 겁니다. 제가 기진맥진했던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몇 달 동안 이상하게 무기력함을 느꼈고 나이와 남편을 잃은 우울증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물건들, 제 서류들은 나중에 제가 되찾는 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할머니가 늦는 걸 알아챘어요. 뒤를 돌아보니 지훈이가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근처에 주차된 이정수 씨의 차까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지훈이가 제 이름을 외쳤을 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저는 손자뿐만 아니라 제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라는 환상마저 뒤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지만 해변에서의 그 메시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 유산뿐만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지키기 위한 제 혈육과의 싸움 말입니다. 이정수 씨의 차가 해변을 떠나 멀어질 때 저는 백미러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모래 위에 서서 우리가 떠나는 것을 좌절감에 일그러진 얼굴로 지켜보던 지훈이의 모습은 제 기억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그건 제가 키웠던 아이가 아닌 낯선 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가 큰 길에 들어서고 나서야 제가 물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요.
이정수 씨는 교통 상황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노인 대상 재산 착취 사건 전문 변호사를 압니다. 그가 사무실에서 우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해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의 현실이 마침내 온 힘을 다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방금 제 손자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자전거에서 넘어져 다친 무릎을 치료해주고 몇 년 동안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아들의 장례식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아이로부터 말입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여전히 정보를 처리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회사 재무부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늘 조용했죠. 회의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 전 지훈군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소액이 사라지고 고객 투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유용되는 시기였죠. 혼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내 상업지구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군이 위험한 사람들에게 거의 20억 원에 달하는 도박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불법 카지노, 스포츠 도박 같은 것들이요. 고객 돈을 빼돌려 손실을 메우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20억 원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 빚을 질 수 있죠? 도박 중독은 무서운 병입니다, 여사님. 지훈군은 온라인 소액 베팅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쉬운 대출을 제공하지만 터무니없는 이자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빚을 받아내는 위험한 사람들과 엮여 있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강 변호사라는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우아하지만 과시적이지 않았고 법률 서적이 꽂힌 책장과 시내를 내다보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박서윤 여사님, 이런 상황에서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가 제가 앉을 편안한 안락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정수 씨에게 전화로 상황을 들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기분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세상은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새 유언장에 서명하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저는 2달 전 그날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지훈이가 서류철을 들고 집에 찾아와 남편이 죽은 후 유언장을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갱신일 뿐이며 옛날 서류는 새로운 법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페이지가 있었고 저는 그가 가리키는 곳에 서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정수 씨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페이지에 번호가 매겨져 있었는지, 공식적인 직인이나 워터마크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눈을 감고 서류를 시각화하려 애썼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전 그 애를 믿었어요. 제 손자잖아요. 마지막 문장에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배신감의 고통은 거의 물리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 비정상적인 증상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과도한 졸음, 정신혼란, 나이에 비해 심한 기억력 감퇴 같은 것들이요. 그때부터 조각들이 훨씬 더 끔찍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잠을 많이 잤어요. 가끔 하루 종일 졸릴 때도 있었고요.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잃은 우울증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애가 매일 밤새 차를 끓여주기 시작했죠. 마음을 진정시키는 약초가 들었다면서요. 강 변호사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즉시 독성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정수 씨, 그가 말했습니다. 그 이메일 사본들 가지고 계시죠? 이정수 씨는 서류철을 열어 더 많은 출력물을 꺼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제가 모르는 이름의 약물 목록이 있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강 변호사가 목록을 검토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진정제와 혼합되어 있군요. 의도는 명백합니다. 점차적으로 인지 능력을 저하시켜 노인성 치매나 조기 치매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겁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작은 건망증들을 떠올렸습니다. 열쇠를 찾지 못하거나 아는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던 일들. 그건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계획은 저를 금치산자로 선언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거였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정수 씨가 어두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제가 찾은 이메일에는 할머니께서 의심하기 시작할 경우를 대비한 영구적인 해결책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집계단에서의 사고에 대해서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내 손자가, 제가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강 변호사는 제게 물 한 잔을 건네고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은 점점 더 자주 봅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할머니를 보호하고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느냐입니다. 우선 신체적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겠죠? 저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훈 군은 분명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고 분노에 차 있을 겁니다. 지금 그는 위험하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머물러야 하죠? 가까운 친척도 없는데요. 강 변호사는 이정수 씨와 다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강릉에서 펜션을 운영합니다. 이정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조용한 곳이고 비수기라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67의 도망자처럼 숨어 지낸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었지만 제 손자가 저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덜 터무니없었습니다. 제 서류나 옷, 제 진짜 약들은요? 그건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지훈 군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압니다. 그들이 없을 때 물건을 가지러 갈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계획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문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강압이나 기만에 의해 서명한 모든 서류를 무효화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창밖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제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해변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손자로부터 숨을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애가 날 찾으면요? 저는 목소리의 떨림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저를 겁먹게 할 만큼 진지하게 눈을 맞추었습니다. 박서윤 여사님, 상황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손자분은 위험한 사람들에게 20억 원을 빚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유일한 방법은 할머니의 재산입니다. 지금 할머니께서 사라지시면 그는 필사적이 될 겁니다. 필사적인 사람들은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내 손자예요. 저는 그것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반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할머니의 살해를 계획한 사람입니다. 이정수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해달라며 집안을 뛰어다니던 지훈이를 떠올렸습니다. 아빠의 죽음 후 말수가 적어졌던 10대 시절. 저 자신의 슬픔 속에서도 위로하려 애썼던 그 아이를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청년을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저 환상이었을까요? 사무실을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두웠습니다. 이정수 씨는 붐비는 부산 시내를 조심스럽게 운전했고 미행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상 백미러를 살폈습니다. 저는 마치 남편이 즐겨보던 서스펜스 영화 속 인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제 실제 삶이라는 점만 빼면요. 이동하는 동안 제 휴대폰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번째 시도에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저희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같이 나간 그 남자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발 급히 전화 주세요. 저는 이정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죠. 상황을 뒤집어서 할머니께서 정말로 도우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당신을 믿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방금 만났는데요. 이정수 씨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타당한 질문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모르시죠. 하지만 손자분은 아시고 증거도 보셨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믿으셔야 할 겁니다. 부디 올바른 사람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의 아내 수아였습니다. 그녀도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씨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약물에 대해 조사한 것이 바로 그녀입니다. 약학을 전공했거든요.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는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로의 불빛을 보며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을 소화하려 애썼습니다. 때때로 무음으로 해둔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지훈이에게서 필사적인 메시지가 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돌아오셨나 해서 할머니 댁에 막 들렀어요. 문이 열려 있고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어요. 누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할머니 정말 걱정돼요. 제발 전화 주세요. 그 애가 우리 집에 갔어요. 저는 이정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마 서류나 재산 증명서 쓸만한 건 뭐든지 찾고 있을 겁니다. 이정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할머니께서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증거를 심어놓고 있을 수도 있죠. 계획의 일부입니다. 밤 10시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나무에 둘러싸여 바다 소리가 들리는 소박하지만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이정수 씨의 여동생 정희 씨라는 친절한 분이 마치 오랫동안 저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따뜻하게 포옹하며 맞아주었습니다. 안쪽 방을 준비해뒀어요. 그녀가 작은 정원등으로 밝혀진 길을 따라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이에요. 아무도 할머니께서 여기 계신 줄 모를 거예요. 방은 작지만 편안했고 더블 침대와 깨끗한 욕실, 정원이 내다보이는 작은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67평생 제 가족으로부터 도망쳐 해변 펜션에 숨어 지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강 변호사님과 경찰서에 갈 겁니다. 이정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훈 군 아파트에서 할머니 물건들을 되찾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정희 씨와 여기 계세요. 전화 받지 마시고 신용카드 쓰지 마시고 저희 외에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마침내 혼자가 되었을 때 저는 침대에 앉아 충격과 고통이 저를 완전히 덮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이후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상실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행복한 기억을 파괴하는 배신감 때문에 우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요? 제 아들 현우가 자기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낯선 침대에 누워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저 늙고 무력한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재산뿐만 아니라 제 존엄성과 제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제 손자가 이 전쟁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끝내는 것은 바로 저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순간 제가 있는 방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어제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해변에서의 메시지, 이정수 씨의 폭로, 제 손자로부터의 필사적인 탈출, 박서윤 어르신, 저 정희예요.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저는 약간 안도하며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오래 잔 셈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정희 씨가 커피와 빵, 치즈, 과일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친절한 미소는 제 삶이 되어버린 악몽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기분은 좀 어떠세요? 그녀가 창가 작은 테이블에 쟁반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거짓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깨달은 사람 기분이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며 커피를 마시기 위해 앉았습니다. 정희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한테 대충 들었어요. 겪고 계신 일에 대해 정말 유감이에요. 지금은 말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정희 씨는 이정수 씨가 강 변호사를 만나러 경찰서에 일찍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켜지도 방 밖으로 나가지도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지훈 군이 아마 사방으로 할머니를 찾고 있을 거예요. 지훈이가 저를 찾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진정한 걱정이 아니라 계획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분노와 절망으로 말입니다. TV라도 켜도 될까요? 정신을 좀 다른 데로 돌릴 게 필요해서요. 물론이죠. 정희 씨가 방구석에 작은 TV를 켜며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안내 데스크에 있을게요. 저나 오빠 말고는 누구에게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채널을 돌렸지만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질문과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큰 오해라면, 만약 이정수 씨가 틀렸거나 더 나쁘게는 그 자신만의 검은 속셈이 있다면 저는 직접 증거를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정수 씨의 경고를 무시하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즉시 알림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15통, 지훈이에게서 8통, 수아에게서 3통, 그리고 음성 메시지 3개. 쿵쾅거리는 심장으로 첫 번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같이 나간 그 남자는 절도로 해고된 전 직원이에요. 할머니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경찰이 이미 두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전화 주세요. 저 미치겠어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의심이 싹 텄습니다.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걸까? 두 번째 메시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주치의 선생님과 통화했어요. 약을 안 드시면 위험해요. 지금 혼란스러우셔서 제대로 생각 못하고 계세요. 그 남자가 할머니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조종은 명백했습니다. 지훈이는 제 두려움을 이용해 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정수 씨가 예측한 대로였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더 낮았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 그 남자랑 같이 있는 거 알아요. 그가 저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도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면 저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 집, 투자금, 그 모든 건 이제 법적으로 제 거예요. 할머니가 서명하셨잖아요. 저를 금치산자로 선언하게 만들지 마세요. 가족에게 망신일 거예요.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 어린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이정수 씨가 말해준 모든 것의 확증이었습니다. 저는 메스꺼움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껐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유일한 핏줄인 내 손자가 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방에 전화벨이 울려 깜짝 놀랐습니다. 망설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서윤 어르신, 정희예요. 오빠한테 방금 전화 왔어요. 강 변호사님이랑 이쪽으로 오고 있대요. 중요한 소식이 있나 봐요. 1시간 후 이정수 씨와 강 변호사가 방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했지만 단호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로 가득 찬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작은 테이블에 앉으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훈 군과 수아 씨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받아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할머니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종이 한 장이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듯이요. 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시작입니다. 이정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훈 군 아파트에 그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시간에 들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비원이 제 친구거든요. 할머니 물건 일부를 회수했지만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작은 약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할머니 고혈압 약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설 연구소에 급히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원래 드셔야 할 약이 아닙니다. 벤조디아제핀을 포함한 여러 물질이
점점 더 많은 양으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형사소송을 강화할 것입니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이정수 씨가 봉투를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 군이 페이지를 바꿔치게 하기 전에 할머니께서 서명하신 진짜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등기소에서 확보한 이다른 것과 비교해 보세요.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두 문서 모두 각 페이지 끝에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본 문서에서 저는 제 재산의 70%를 지훈이에게 남겼는데 남편과 함께 구입하여 정서적 가치가 있는 제주도 집을 잘 돌본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나머지 30%는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이었습니다. 조작된 문서에서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이지만 반복되는 정신혼란과 건망증 때문에 미래의 재산관리 능력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글은 즉시 제 모든 재산의 관리를 지훈이에게 이전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실히 악화될 정신적 무능력의 경우 그를 제 후견인으로 만드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괴물 같은 짓이야. 저는 메스꺼움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문서 위조입니다. 강 변호사가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교체된 페이지는 종이와 사용된 글꼴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필적 감정 전문가가 일부 서명이 복사되거나 위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금융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이정수 씨가 더 많은 서류를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지훈 군은 상호로 알려진 사채업자에게 정확히 18억 8,700만 원을 빚지고 있습니다. 지불 마감일은 2주 후입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할머니의 가정 내 사고를 계획했던 시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그렇게 빨리 알아내셨어요? 저는 공포 속에서도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몇 주 동안 지훈 군의 활동을 감시해왔습니다. 이정수 씨가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의 비리 때문이었죠. 할머니께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아는 그런 인맥이 좀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알고 싶지 않다는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사 및 형사소송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훈 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실종되었고 불안정한 전 직원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또한 할머니께서 초기 치매를 앓고 있으며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긴급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외쳤습니다. 어떻게 나에 대해 그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죠?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흔한 전술입니다.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보통 지배적인 서사를 설정하죠. 지훈 군은 할머니를 낯선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혼란스러운 노인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고 자신은 걱정하는 손자로 내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정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작된 약, 위조된 문서, 사고에 대한 이메일, 나쁜 소식은 법적 절차가 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년후견 게시를 받아낼 때까지 제게 얼마나 시간이 있죠? 저는 제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져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독립적인 의학적 평가를 받으실 때까지 모든 결정을 중단시키는 임시 가처분 조치를 받아냈습니다.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평가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압박할 것이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겁니다. 어떻게요? 최근 의료 기록을 제출해서요. 아마도 혼란과 건망증 증상을 보여주는 기록이겠죠. 그가 직접 조작된 약으로 유발한 증상들 말입니다. 이정수 씨는 분노에 찬 듯 보였습니다. 우리가 제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거의 완벽한 악마 같은 계획이었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안에 저는 무능력자로 선언되고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결국 편리한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제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첫째, 할머니께서 우리 쪽 의사들에게 완전한 의학적 평가를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모르게 투여된 물질을 보여주는 독성 검사를 포함해서요. 이것은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있다는 주장을 무너뜨릴 겁니다. 둘째, 이정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이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강 변호사님께서 이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할머니 재산의 이전이나 매각을 막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강 변호사가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께서 직접적인 대결에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젠가 아마도 법정에서 할머니는 손자와 그의 주장에 맞서야 할 겁니다. 지훈이를 법정에서 마주한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는 고통, 내 아들의 아들이 돈 때문에 내 죽음을 계획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두 분이 아셔야 할 게 또 있어요. 저는 완전한 정직이 필요한 때라고 결심하며 고백했습니다. 제 재산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몇 년 전 개설한 해외 계좌가 있어요. 스위스 은행에 약 100만 달러 정도요. 지훈이는 그것에 대해 몰라요. 이정수 씨와 강 변호사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미리 안 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몇 년 동안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그 일을 처리했었거든요. 그가 죽은 후에는 국내 수익만 계속 신고했어요. 강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만약 지훈군이 소송 과정에서 이 계좌를 발견하면 재산은닉을 주장하며 할머니께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거죠. 반면에 이정수 씨가 숙고했습니다. 그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기 전에 펜션의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희 씨가 전화를 받고 창백한 얼굴로 우리에게 급히 다가왔습니다. 오빠, 펜션 입구에 차 한 대가 멈췄어. 젊은 남자랑 여자인데 어제 도착했다는 나이든 부인에 대해 묻고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가 우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아냈지? 제가 겁에 질려 속삭였습니다. 이정수 씨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휴대폰 켜셨죠? 몇 분만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요. 신호를 추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강 변호사는 이미 서류를 서류철에 담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출구가 있어요. 해변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요. 정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 차가 그 뒤에 주차되어 있으니 그걸 쓰세요. 이정수 씨와 강 변호사가 서둘러 우리 물건을 챙기는 동안 저는 정원을 내다보는 방창문 앞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상황의 현실이 온 힘을 다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제 손자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서스펜스 영화처럼요. 박서윤 어르신, 가셔야 합니다. 이정수 씨가 부드럽게 제 어깨를 건드리며 재촉했습니다. 그들이 할머니를 보면 안 돼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제 옷과 서류가 든 작은 가방을 들고 뒤쪽으로 나가 다른 상황이었다면 매력적이었을 곳 덤불 사이의 좁은 오솔길을 따라갔습니다. 정희 씨의 차는 구형 모델이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가 운전대를 잡았고 강 변호사는 제 옆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차가 펜션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샛길로 나아가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서울로요. 이정수 씨가 도로와 백미러를 번갈아 보며 결정했습니다. 시내에 작은 호텔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눈에 띄지 않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동안 가명을 쓰고 거기서 머물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계획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도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법적 자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파 속에 섞일 수 있을 겁니다. 서울로 가는 여정은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차가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지훈이가 우리를 쫓아온다고 상상하며 좌석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정수 씨는 우리가 미행당하지 않도록 대체 경로를 택하며 조심스럽지만 빠르게 운전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까요? 제가 어느 순간 물었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정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펜션까지 휴대폰을 추적했더라도 우리 미래 계획을 알 방법은 없을 겁니다. 만약 강 변호사가 시작했다가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뭐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물건에 어떤 종류의 추적 장치를 붙여놓지 않았다면요. 하지만 그건 편집증이겠죠. 제가 말을 마쳤습니다. 너무 편집증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어떤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이정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만약을 위해 우리 옷과 소지품을 확인해 봅시다.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버스, 트럭의 흐름은 위안이 되면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파 속에 섞이기 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염과 소음이 강릉 펜션의 평온함과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이정수 씨 친구의 호텔은 구시가지의 좁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건축의 전형인 장식 타일 외관을 가진 3층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는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사장님, 이분들은 제 삼촌과 숙모이신 박 선생님, 김 선생님이세요. 이정수 씨가 회색 콧수염을 기른 중년의 접수원에게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아파트에 누수 문제가 생겨서 며칠 묵으셔야 해요. 접수원은 말의 속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3층에 아주 조용한 더블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은 뒤쪽으로 나 있고요. 방에 자리를 잡은 후 이정수 씨는 추적 장치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옷과 소지품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강 변호사는 개인적인 전화를 몇 통 걸기 위해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더 낙관적으로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엘레나 강 박사님과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이자 정신능력 평가 전문 법의학자입니다. 매우 존경받고 절대적으로 윤리적인 분이죠. 그녀가 할머니의 온전한 능력을 증언한다면 지훈 군의 주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겁니다. 제주도 집이랑 다른 재산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우리가 요청한 임시 동결 조치를 승인하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지훈 군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팔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수단을 시도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어떤 수단이요? 그는 이미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 할머니의 정신쇠퇴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할머니의 행동에 변화를 느꼈다고 말할 증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정말 치밀하네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이정수 씨는 방의 유일한 안락 의자에 앉아 갑자기 피곤해 보였습니다. 도박 중독은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막대한 빚과 폭력적인 채권자에 대한 두려움이 결합되면 중독자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든 정당화되는 절망감이 생겨납니다. 그의 말은 지훈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했습니다. 내 죽음을 계획한 계산적인 괴물이 아니라 도덕 감각을 파괴한 중독에 사로잡힌 아픈 사람으로요. 그의 행동의 심각성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내 다정한 손자가 어떻게 그런 잔인함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저는 떠오른 생각을 고려하며 망설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스위스 계좌로 그의 빚을 그냥 갚아준다면요? 그가 빚을 갚고 나면 아마도 안 됩니다. 이정수 씨와 강 변호사가 저를 놀라게 할 만큼 단호하게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최악의 결정이 될 겁니다. 강 변호사가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셈이 됩니다. 둘째, 근본적인 문제인 중독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몇 달 안에 그는 다시 빚더미에 앉을 것이고 할머니는 자신을 보호할 자원이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셋째, 이정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 채권자들은 약탈자들입니다. 할머니께서 그런 큰 빚을 갚아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할머니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는 표적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조언의 지혜를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로서의 제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훈이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좀 쉬세요. 강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제안했습니다. 내일은 의학적 평가가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강하고 명료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낯선 방에 홀로 남아 다른 낡은 건물들로 둘러싸인 안뜰을 창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남편과 수십 년에 걸쳐 지은 편안한 우리 집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망명객이 된 기분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어릴 적 지훈이의 모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 다리를 붙잡았던 첫 등교일, 아빠의 죽음 후 말수가 적어졌던 10대 시절, 저 자신의 슬픔 속에서도 위로하려 애썼던 그 아이, 졸업식 날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자랑스러워하던 청년,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존재할까요? 중독과 절망의 층 아래 묻혀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할머니의 죽음을 냉정하게 계획할 수 있는 누군가로 완전히 대체되었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마음에 품은 채 저는 지훈이가 끝없는 계단을 따라 저를 쫓아오고 항상 저를 잡을 뻔하는 악몽으로 가득 찬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회색빛 비가 내렸고 하늘은 제 기분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단편적인 잠을 잔 후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은은하게 아팠는데 아마도 쌓인 긴장 때문이거나 지난 며칠 동안 점차 제 몸에서 빠져나간 조작된 약 때문일 것입니다. 이정수 씨는 8시 30분에 신선한 커피와 빵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의 눈에는 저에게 힘을 주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기분은 좀 어떠세요? 그가 방이 작은 테이블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리며 물었습니다. 제 평생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 기분이죠. 저는 웃으려 했지만 실패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어요. 이정수 씨가 부드럽게 지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몇 년 동안 지훈이에게 주신 사랑은 진짜였어요. 함께 나눈 행복한 기억들도 사실이었고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이 그것을 지우지는 못해요. 그의 말은 선이었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기억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제 손자와 나눈 웃음, 애정 어린 순간, 비밀 이야기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심이었고 얼마나 많은 것이 저를 조종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을까요? 20분 후에 엘레나 박사님 진료를 위해 출발해야 합니다. 이정수 씨가 제 불편함을 눈치채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병원에서 바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훈 군이 성년 후견 개시 신청서에 첨부한 의료검사 사본을 입수했대요. 석 달 전 할머니께서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계셨을 때의 기록입니다. 기억나세요? 막연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지훈이네 집에서 점심 식사 후 현기증을 느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더위와 피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아마 그때부터 이미 저에게 약을 먹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검사 기록에는 이미 할머니 몸에서 비정상적인 물질이 일부 검출되었다는 징후가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 군은 그 결과를 이용해 할머니께서 이미 몇 달 전부터인지 저하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 박사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엘레나 박사님의 병원은 서울의 고급스러운 동네 거울 외관의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와 장식용 분수가 있는 우아한 접수처에 들어서자 저는 소박하고 임시적인 옷차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우아한 여성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회색 머리에 얇은 테 안경을 쓴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화려한 수공예 목걸이가 격식 있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박서윤 어르신, 이분은 엘레나 강 박사님이십니다. 강 변호사가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의사는 단단한 악수와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제 진료실로 가시죠.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하고 질문할 게 많습니다. 그 후 3시간은 지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엘레나 박사님은 독성 분석을 위해 혈액과 소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 후 날짜와 장소 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복잡한 논리적 추론, 기억력, 의사결정 연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인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정 내내 그녀는 제 의료 기록, 일상생활, 그리고 특히 정신혼란이나 건망증을 느꼈던 순간들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증상은 항상 지운 군댁에서 식사한 후에 악화되었나요? 그녀가 어느 순간 물으며 제 대답을 태블릿에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요. 특히 그가 꼭 끓여주던 저녁차를 마신 후에 그랬어요.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 진정 효과가 있는 약초가 들었다고 했죠. 이런 혼란 증상을 처음 느끼신 게 언제였죠? 저는 정확히 기억해내려고 애썼습니다. 아마 3달 전쯤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지훈이가 유언장 갱신이라고 부른 것에 서명한 후에요. 엘레나 박사님은 강 변호사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 몸에서 벤조디아제핀 흔적이 처음 발견된 검사 결과와 일치합니다. 평가가 끝날 무렵 엘레나 박사님은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서윤 어르신, 오늘 제가 실시한 모든 검사를 바탕으로 할머니께서는 치매나 알츠하이머 또는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인지 능력은 나이에 완전히 부합하며 사실 여러 검사에서 평균 이상의 수행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정수 씨와 강 변호사가 저를 믿어주는 것과 공식적인 의학적 확인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럼 제가 겪었던 혼란 증상들은요? 독성 분석 예비 결과, 로라제팜과 같은 물질 및 다른 약물들의 잔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약물들은 혼합되었을 때 할머니께서 묘사하신 증상, 즉 졸음, 혼란, 기억 상실을 정확하게 유발합니다. 할머니의 정신이 쇠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서윤 어르신, 할머니는 체계적으로 독살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독살당했다는 단어가 선고처럼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지훈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지적으로 아는 것과 존경받는 의사가 그 끔찍한 사실을 그렇게 명확한 용어로 확인해주는 것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종합보고서를 발급할 겁니다. 엘레나 박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이것을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기각하고 손자에 대한 형사소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진료 후 차로 돌아와서 저는 펜션에서 도망친 이후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려움이나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 관계에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깊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제가 마침내 진정하고 물었습니다. 이제 반격입니다. 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엘레나 박사님의 보고서로 우리는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기각할 뿐만 아니라 판을 뒤집을 겁니다.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동의 없는 유해 물질 투여,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게 해결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강 변호사는 망설였습니다. 형사소송은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재산 보호와 사기 문서 무효화와 관련된 민사 부분은 우리가 가진 증거 덕분에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긴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67의 법정에서 낭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되죠? 제가 물었습니다. 체포되나요?
우리가 가진 증거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 미수는 중범죄입니다. 다른 혐의까지 더해지면 상당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가 감옥에 간다는 생각은 제게 상반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냉정하게 제 죽음을 계획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제 아들의 아들이었고 제게 남은 마지막 핏줄이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제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남은 것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요. 이정수 씨와 강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서윤 어르신, 이정수 씨가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가족 관계를 지키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훈군은 가능한 모든 선을 넘었습니다. 단순한 금융사기나 감정적 조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할머니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 말에 동의합니다. 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는 할머니의 안전이어야 합니다. 지훈군은 자신의 재산을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설사 할머니께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더라도 우리는 그가 더 이상 할머니나 할머니 재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말에 담긴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로서의 제 마음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와 제 죽음을 계획한 남자를 조화시키기 어려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접수원인 사장님이 긴장한 듯 우리 쪽으로 급히 다가왔습니다. 정수 씨, 따로 할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떨어져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이정수 씨의 굳은 표정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박서윤 어르신, 문제가 생겼습니다. 1시간 전에 지훈군이 여기에 와서 우리에 대해 묻고 갔답니다.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우리를 찾아냈죠?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서윤이라는 사람은 모른다고 했지만 지훈군이 할머니 사진을 보여주며 할머니께서 여기에 묵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즉시 떠나야 합니다. 강 변호사가 결정했습니다. 이곳을 찾았다면 경찰이나 더 나쁜 건요? 그가 빚진 사채업자요. 이정수 씨가 어둡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지훈군이 정말 필사적이라면 할머니를 찾기 위해 더 극단적인 방법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사장님은 정문을 피해 호텔 뒤쪽 서비스 출구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죠? 옆길에 주차된 이정수 씨의 차에 타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 아파트로요. 이정수 씨가 결정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건물 보안이 되어 있고 지훈군이 찾을 거라고 생각할 마지막 장소일 겁니다. 혼잡한 도시를 가로지르면서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보도의 사람들을 창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며칠 만에 제 존재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해변에서 손자를 방문하던 조용한 미망인에서 낯선 곳에서 잠자고 목숨을 두려워하며 제 혈육으로부터 숨어 지내는 도망자로. 이정수 씨의 아파트는 중산층 동네에 평범해 보이는 건물에 있었지만 경비원과 보안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의 실용적인 성격과 어울리는 미니멀리스트 장식에 작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여기서 안전할 겁니다. 그가 손님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싱글 침대와 작은 옷장만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엘레나 박사님의 보고서를 사건 담당 판사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서류가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씨의 작은 거실에 앉아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친 저는 마음속에 걸렸던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저를 위해 이 모든 걸 해주시는 거죠? 직장과 안전을 걸고 낯선 사람에게 집을 내어주면서까지요. 이정수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6년 전 제 할머니께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외삼촌, 할머니의 큰아들이 거의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모두에게 할머니가 노망이 들었다고 설득하고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돈을 아끼려고 입원시킨 싸구려 요양원에서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저택에서 살면서요. 그의 주먹이 고통스러운 기억에 꽉 쥐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어렸고 할머니를 도울 자원이나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훈 군이 할머니께 하려는 짓을 보았을 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제가 무언가를 할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제 삶이 되어버린 악몽 속에서 저는 도덕적 원칙 때문에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의향이 있는 온화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해변에서 그 메시지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정확히 압니다. 그가 어둡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훈 군이 법적으로 할머니께 접근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이정수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 변호사였습니다. 판사님께서 보고서를 받으시고 즉시 성년후견 개시 절차를 중단시키셨습니다. 그가 승리에 찬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지훈 군이 박서윤 어르신이나 어르신 재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경찰에도 이미 통보되었습니다. 중요한 승리였지만 우리 모두 이것이 싸움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필사적이고 빚에 쪼들리고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내일 아침 진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술과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가 있으면 내일 중으로 지훈 군과 수아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손자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전히 제게 깊은 불편함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 안전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이정수 씨는 모든 자물쇠를 2번 확인하고 문에 휴대용 경보장치를 설치하며 아파트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떠났지만 다음 날 아침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안전할까요? 제가 이정수 씨가 작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지만 그가 대답했습니다. 지훈 군은 이 주소를 모르고 건물에는 24시간 경비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한 곳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도시 외곽에 농장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지훈 군이 잡힐 때까지 내일 그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의 걱정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도망치는 것에 지쳤습니다. 67에 남편과 정직하게 일하며 보낸 평생 후에 저는 낯선 곳에 숨어 안전을 두려워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이정수 씨에게라기보다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뿐입니다.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아 차 한 잔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다시 세우실 겁니다. 어쩌면 다르겠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삶을요. 그의 말에는 저를 위로하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제 삶은 뒤집혔지만 여전히 제 손에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 새로운 기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초인종이 일찍 울렸습니다. 강 변호사였는데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지훈 군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알렸습니다. 광주의 한 호텔 경비원이
뉴스에서 그의 사진을 알아봤답니다. 어젯밤 그와 수아가 가명으로 체크인한 것 같아요. 광주라고요? 이정수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거기로 갔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경찰이 가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몇 시간 안에 체포될 겁니다. 그 소식은 작은 안도감을 가져왔지만 무언가 여전히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광주는 말이 안 돼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정말로 도망치는 거라면 더 멀리, 어쩌면 나라를 떠나려고 했을 거예요. 강 변호사는 제 지적을 고려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도망자에게는 이상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이정수 씨가 시작했다가 불안한 생각이 떠오른 듯 갑자기 멈췄습니다. 만약 뭐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만약에 의도적인 교란 작전이라면요. 그가 강 변호사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말을 마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정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몇 초간 듣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요? 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긴급하게 우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서윤 어르신, 서울에 있는 할머니 댁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15분 전에 경보 시스템이 울렸어요. 경찰이 가고 있지만 지훈이,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말을 마쳤습니다. 그는 광주에 간 적이 없었던 거야.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쫓는 동안 거짓 단서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를 보낸 거지? 거기로 가야 합니다. 이정수 씨가 결정했습니다. 그가 서류나 귀중품을 찾고 있다면 정확히 무엇을 가져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강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만약 지훈 군이 아직 집에 있다면 경찰이 이미 도착했을 겁니다. 이정수 씨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해 상황을 평가하고 그가 무엇을 찾았는지 봐야 합니다. 마지못해 강 변호사가 동의했고 20분 후 우리는 며칠 전이지만 영원 전처럼 느껴지는 그 운명적인 해변 여행 이후로 보지 못했던 제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익숙한 거리에 가까워지자 제 집 앞에 경찰차 2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정을 쏟아 가꾸던 작은 정원은 멀쩡해 보였지만 현관문은 눈에 띄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 한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집이 침입당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경보가 침입자를 놀라게 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안이 꽤 손상되었습니다. 무언가 특정한 것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저는 본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랍은 뒤집혀 있었고 옷장은 열려 있었으며 서류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 안식처, 수십 년 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집이 제 손자의 탐욕과 절망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서재로 직행했군요. 이정수 씨가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뭘 찾았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서재의 혼란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오래된 책상은 손상되었고 서랍은 뜯겨져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내장된 금고는 열려 있었고 내용물은 사라졌습니다. 금고에 뭐가 있었죠? 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 보석 몇 점이랑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저는 거의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며 망설였습니다. 스위스 계좌 접속 정보요. 이정수 씨와 강 변호사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만약 지훈 군이 그 정보를 얻었다면 이정수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원격으로 계좌에 접속해서 모든 돈을 이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은행에 전화해야 합니다. 강 변호사가 이미 전화기를 들며 결정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계좌를 동결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그 일을 처리하는 동안 저는 천천히 집안을 걸으며 치매의 정도를 흡수했습니다. 방마다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추운 밤 남편과 제가 껴안고 잠들었던 방, 일요일마다 그가 유명한 오븐구이, 밥을 준비했던 부엌, 어린 지훈이가 흥분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뜯었던 것이, 이제 모든 것이 더럽혀졌습니다. 물리적인 침입뿐만 아니라 이 순간의 앞선 배신감으로
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의 지훈이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새 얼굴이 함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족의 이미지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어두운 얼굴로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은행과 통화했습니다. 20분 전에 할머니의 자격증명을 사용하여 계좌에 접속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훈이가 성공했나요? 아니요. 은행이 인식되지 않은 IP에서 온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계좌에는 엄격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 동결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스위스 지점에 직접 방문하실 때까지 아무도 계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안도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돈은 못 가져갔군요.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사적입니다. 이정수 씨가 우리에게 합류하며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마지막 희망이 방금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한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서윤 여사님, 방금 중요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지훈 군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약 1시간 전 제주도로 향하는 도로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제주도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름별장, 저와 남편에게 그토록 정서적 가치가 있었던 그 부동산, 제주도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아마 거기에 뭔가 가치 있는 것, 빨리 팔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니면 그냥 필사적이고 선택지가 없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정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임시로 숨을 곳을 찾는 거죠. 제주도 경찰에 통보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알렸습니다. 그들이 부동산과 진입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짧은 통화 후 우리에게 돌아섰습니다. 사건 담당 형사님과 통화했습니다. 지훈 군이 체포될 때까지 경찰 보호하에 호텔에 머무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은신처, 또 다른 낯선 침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더 많은 날들이라는 생각에 저는 갑작스러운 분노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아니, 저는 계속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훈이가 제 존엄성과 독립성마저 훔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제 목소리의 결의에 스스로 놀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숨는 건 이제 그만 제주도로 가겠어요. 뭐라고요? 이정수 씨가 충격받아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바로 거기로 가고 있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결심이 제 안에서 자라나며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 손자를 직접 마주할 시간이에요. 제가 아는 우리 가족에게 의미가 있는 땅에서요. 극도로 위험합니다. 강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지훈 군은 궁지에 몰렸고 필사적이에요. 경찰이 그를 잡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 전에 그가 집을 파괴하면요. 그곳은 제가 남편과 함께한 마지막 온전한 기억을 담고 있어요. 지훈이가 이 집처럼 그곳을 더럽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정수 씨와 강 변호사는 안전과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을 제시하며 저를 말리려 했지만 모든 것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갈 길에 대해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제주도로 가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반복했습니다. 당신들이 있든 없든 경찰이 이미 거기에 있으니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있어야 해요. 제 눈으로 이 일이 끝나는 것을 봐야겠어요. 더 많은 논쟁 끝에 그들은 마침내 제가 엄격하게 경찰 감독하에 있고 지훈이와 개인적으로 대면하려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때가 되면 제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우리 차는 제주도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풍경은 우리가 겪고 있는 드라마와 아름답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파란 하늘 아래 푸른 산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시원해졌습니다. 경찰이 지훈 군의 차가 도시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씨가 전화를 받은 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있어요. 저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그곳이고 모든 것이 끝날 곳도 그곳입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며칠간의 두려움과 불확실성 끝에 저는 마침내 제 이야기의 고삐를 쥐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의 임박한 대결의 결과가 어떻든 저는 서서 마주할 것입니다. 더 이상 겁먹은 희생자가 아니라 남편이 항상 제 안에서 보았던 강한 여자로서 도로는 수백 년 된 소나무들 사이를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며 제 삶에서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영원히 바꿀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향하는 길은 커브를 돌 때마다 상반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편과의 여행, 길의 가장 가파른 부분에서 제가 불안해할 때 터져나오던 그의 웃음소리, 뒷좌석에서 5분마다 다 왔냐고 묻던 어린 지훈이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행복한 기억들이 이제 곧 닥칠 일로 더럽혀졌습니다. 박서윤 어르신, 이정수 씨가 제 생각의 흐름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집 주변에 경계선을 쳤습니다. 안에 누군가 있는 것을 확인했대요. 아마 지훈 군일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집에서 2km 떨어진 곳에 설치한 전방 지휘소에서 멈추길 원합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의 현실은 더욱 명확하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제 손자는 궁지에 몰렸고 상처 입은 동물처럼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동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도로 갓길에 주차된 밴으로 이루어진 임시경찰 지휘소에서 우리는 심각한 표정과 단연간의 경험을 보여주는 자세를 가진 중년의 남자인 박경희에게 환영받았습니다. 박서윤 여사님, 그가 정중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상황은 통제하에 있습니다. 댁은 포위되었습니다. 내부에서 2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지훈 군과 수아 씨로 추정됩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방을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무장했나요? 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무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무장했을 가능성을 전제로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훈이가 무장했다는 생각에 저는 새로운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알던 다정한 아이가 어떻게 경찰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계획은 뭔가요?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확성기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계속 응답하지 않으면 전술적 진입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전술적 진입이라니 강제로 집에 쳐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여사님. 하지만 자해나 심각한 재산 파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화의 안식처로 선택했던 집에 무장 경찰이 쳐들어간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폭력적으로 반응하여 다치거나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 애와 얘기하게 해주세요. 제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정수 씨와 강 변호사가 거의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경희가 말을 마쳤습니다. 손자분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필사적입니다. 여사님을 그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그 애는 절 해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내면의 목소리가 그 확신의 의문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태어났을 때부터 알아요. 그 애와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알아요. 송구스럽지만 여사님 경희가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아시던 지훈 군은 여사님을 독살하고 사고사로 위장하려 계획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 예측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무언가가 제가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훈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어떤 마무리를 위해서 경위님, 강 변호사가 제 결의를 알아차리고 개입했습니다. 타협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박서윤 어르신께서 안전한 거리에서 물리적 접촉 없이 전화로 지훈 군과 이야기하신다면요? 경위는 잠시 그 아이디어를 고려했습니다. 그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확성기를 사용해서 집 전화를 받으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가 대화에 동의한다면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과 절차에 대한 더 많은 논의 끝에 계획은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경찰밴에 머물면서 집 유선 전화로 지훈이와 이야기할 것이었습니다. 안전할 만큼 충분히 멀리, 하지만 제 목소리가 잠재적으로 그를 진정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이. 기억하세요. 제가 준비하는 동안 이정수 씨가 지시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확고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는 다시 할머니를 조종하려 할 수도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저는 그 조언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처럼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약점, 제 감정적 기폭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저를 조종하기 위해 그것들을 꼼꼼하게 연구했습니다. 경위는 확성기를 사용해 집에 연락했습니다. 김지훈 씨, 당신과 최수아 씨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집은 포위되었고 출구는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집 전화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벨이 울리면 받으세요. 오랜 침묵의 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거실 커튼 중 하나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위는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우리는 통신 장비에서 통화음을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벨에 누군가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제가 예상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다, 할머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뭘 원하세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이상하고 긴장되어 있었으며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싶다, 지훈아.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알고 싶어. 선 저편에서 쓴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냐고요? 정말 모르시는군요. 그렇죠? 항상 할아버지와 함께 당신의 거품, 완벽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지 않으셨죠. 무슨 소리니? 두 분이 항상 완벽한 커플, 모범적인 조부모였던 것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민준 할아버지와 서윤 할머니를 사랑했죠. 친절하고 관대하신 분들. 하지만 손님들이 떠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죠. 그의 말은 저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지훈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우리는 항상 널 사랑으로 대했어. 사랑이라고요? 그는 그 단어를 거의 뱉어냈습니다. 그걸 그렇게 부르나요? 아빠가 두 분 때문에 몇 번이나 우셨는지 아세요? 모범적인 부모님을 뵙고 나서 몇 번이나 망가진 채로 돌아오셨는지요? 현우, 지훈이는 제 아들, 그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내 아빠는 문제가 있었어, 지훈아.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를 도우려고 했어. 두 분이 만드신 문제들이여.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며 외쳤습니다. 항상 완벽함을 요구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 자식들과 비교하셨죠. 그가 하는 어떤 것도 위대한 김민준 씨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비난은 제게 뺨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현우에게 엄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서 탁월함을 기대했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었지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에게 최선을 원했습니다. 내 아빠는 사랑받았어, 지훈아. 만약 그가 그런 인상을 받았다면 그건 오해야. 오해라고요? 지훈이는 다시 웃었습니다. 제 피부에 소름이 돋는 소리였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가 오해한 거야, 아들아. 다 널 위한 거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고에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두 분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었다고요. 그 폭로는 물리적인 충격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현우는 파티에서 돌아오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차는 커브에서 전복되었고 보고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책임함, 끔찍한 실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배후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훈아, 그건
그건 사실일 리가 없어.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제가 신경 쓰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그의 씁쓸함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두 분은 저를 거두셨죠. 물론이죠. 모범적인 조부모는 고아가 된 손자를 버리지 않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항상 제가 아빠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까봐 기대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셨죠. 항상 제가 그처럼 기회를 낭비하지 않도록 완벽해지도록 압박하셨고요. 그의 말은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상처를 열었습니다. 현우가 죽은 후 남편과 제가 지훈이에게 유난히 엄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 생각에 그의 아버지가 낭비했던 모든 기회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던 아이에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던 것입니다. 지훈아, 만약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하다. 정말이야. 하지만 그게 날 죽이려 한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더 차분했고 거의 차가웠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정당화하지 못해요. 저는 길을 잃었어요, 할머니.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깊은 한숨.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서, 제 인생에서 무언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도박을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변명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십억을 빚지고 있었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잖아, 지훈아. 내가 어떻게든 도와줬을 텐데. 어떻게요? 재정적 책임에 대해 설교하시면서요? 의사가 된 친구 아들이랑 비교하시면서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너무 늦었어요. 상어는 채무자들에게 그리 관대하지 않거든요. 제가 갚거나 아니면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 결정했구나. 그 진실의 고통이 여전히 생생한 채로 제가 말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수아의 아이디어였어요. 그가 잠시 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그게 더 깔끔하고 더 빠를 거라고 했어요. 나이든 부인, 가정 내사고, 아무도 많이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요. 유산은 제게 올 거고, 저는 빚을 갚고,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가 저를 살해할 계획을 묘사하는 냉정함의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우리 가족의 기능장애의 깊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계획은 뭐니, 지훈아? 집은 포위되었고 출구는 없어. 또 다른 긴 침묵.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빨리 팔 수 있는 것, 보석이나 가치 있는 서류, 뭐든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쓸만한 건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만약 찾았다면 어떻게 했을 건데?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상어와 협상해서 시간을 더 벌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배경에서 수아가 우는 듯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아, 경찰에 자수해. 그게 지금 유일한 선택지야. 아마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황을 고려해서 네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 형량이라고요? 그는 다시 그 불안한 소리로 웃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그렇죠? 상어는 이미 제가 갚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감옥에 있더라도 그는 절 찾아낼 거고 교도소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거예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훈이는 경찰뿐만 아니라 법과 질서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범죄자들로부터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널 보호해 줄 수 있어. 제가 별 확신 없이 제안했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려면 제가 상어를 넘겨야 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제 사망 선고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아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출구는 없어요, 할머니.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완전히요. 그의 목소리 톤에서 무언가가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체념이었지만 저를 공포에 떨게 하는 어떤 종결의 기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피곤해요, 할머니. 너무 피곤해요. 도망치고, 거짓말하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에. 지훈아, 내 말 들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우리는 이걸 함께 해결할 수 있어. 함께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그가 어릴 적 불안해하던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모든 질투에 할머니께 하려던 짓을 계획한 후에 말이에요. 나에게는 지훈아,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 후에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의 아들이야. 나는 여전히 네가 어릴 적의 기억, 우리가 나눴던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경희를 쳐다보았고 그는 계속 이야기하라고, 그를 계속 대화에 참여시키라고 손짓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생각해봐, 지훈아,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현우가 정말로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면 그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하지 마. 할머니는 이해 못하세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해하게 도와줘. 무기 없이 문으로 나와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자. 우리 모든 결점을 가진 가족으로서. 저는 선저편에서 지훈이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정말 여기까지 오실 건가요? 모든 것 후에? 그래, 응.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하며 이정수 씨와 경희의 놀란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네가 무기를 내려놓으면 내가 네게 갈게. 경희는 마이크를 가렸습니다. 박서윤 여사님, 그건 극도로 위험합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은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문제,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속임수 없이, 지훈아, 더 이상 거짓말 없이, 그냥 우리 둘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야.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후에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총을 둘게요. 베란다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아는 집 안에 있을 거고요. 거기로 갈게. 제가 전화를 끊으며 약속했습니다. 혼란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정수 씨, 강 변호사, 그리고 경희가 동시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살 행위예요. 이정수 씨가 외쳤습니다. 총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될 말입니다. 경희가 선언했습니다.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결의로 세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가족이고 제 책임입니다. 폭력 없이 이 일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시도해야 합니다. 박서윤 어르신, 경희가 주장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죽이려 계획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가족 불화가 아닙니다.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단순한 악의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고통이 있고 세대 간의 트라우마가 있고 너무 늦기 전에 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논쟁 끝에 우리는 타협점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되 옷 아래에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위험 신호가 있을 시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하고 전략적으로 배치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숨겨진 마이크를 착용할 것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을 때 이정수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다시 조종당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할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저는 이 마지막 기회를 줘야만 해요. 지훈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집까지 가는 길은 2km밖에 안 됐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로의 커브마다 익숙한 풍경, 키 큰 소나무, 제주도의 파란 하늘, 그리고 마침내 완만한 언덕 꼭대기에 남편과 제가 우리의 안식처로 지은 나무와 돌로 된 집이 드러났습니다. 차가 안전한 거리에 멈췄을 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내렸습니다. 마지막 100m는 혼자 걸어가야 했습니다. 블라우스 아래 방탄조끼의 무게가 제가 직면한 위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베란다 계단에 앉아있는 지훈이가 보였습니다. 그는 어쩐지 더 작아 보였고 항상 과시하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 없이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최근에 온 사람처럼 붉었습니다. 저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지훈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셨네요. 온다고 했잖니?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고 열린 상처는 너무 많은데 우리 둘 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총은 테이블 위에 있어요. 그가 마침내 집 안쪽을 막연하게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약속한 대로요. 저는 거리를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지훈아?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모습이 현우를 너무나 닮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학 때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였죠. 소액으로요. 그러다 한 번 크게 땄는데 그 기분은 제가 느껴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통제감, 힘, 인정.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요.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잃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중독되어 있었어요. 돈을 되찾아야 했고, 그래서 더 많이 걸었죠. 끝없는 악순환이었어요. 불법 카지노에서 수아를 만났어요. 거기서 일했죠. 대출로 특별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보였죠. 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니? 지훈아? 할아버지와 나는 널 위해 뭐든지 했을 텐데.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뭐든지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는 것만 빼고요. 대학 1학년 때 미적분학에서 낙제했을 때 기억나세요? 할아버지는 몇 주 동안 저와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아빠랑 똑같다고 하셨죠.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그 기억이 뺨을 때리는 것처럼 저를 쳤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엄격함이 지훈이에게 더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믿으며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어. 제가 인정했습니다.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게 네가 나에게 하려던 짓을 정당화하지는 않아.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알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수아가 제안했을 때 저는 즉시 거절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필사적이었고 너무 겁에 질려 있었어요. 상호가 첫 번째 경고로 제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했고 매일 이자 때문에 빚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 죽음이 해결책이라고 결정했구나. 의식적인 결정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더 미끄러운 비탈길 같았죠. 처음에는 그냥 몇몇 서류에 할머니 서명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다 할머니께서 이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할머니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게 보이게 만들려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마침내 사고, 제가 말을 마쳤습니다. 그는 그 단어를 반복할 수 없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갔을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할머니를 물리적으로 해칠 수는 없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선을 넘은 후에 솔직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이상 모르겠어요. 그의 잔인한 정직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조종이나 숨은 의도 없이 진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뭘 할 생각이니? 제게 무슨 선택지가 있죠? 감옥은 피할 수 없고 상어는 결국 아니든 바뀌든 절 찾아낼 거예요. 증인 보호가 있어 제가 제안했습니다. 협조하고 상어와 사채업 계획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면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 못하세요. 그들은 모든 곳에 심지어 교도소 시스템에도 인맥이 있어요. 안전한 은신처는 없어요. 그럼 내 대안은 뭔데? 할아버지의 리볼버? 말이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유일한 출구처럼 보였어요. 적어도 제 방식대로 빠를 테니까요. 저는 계단에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지만 그가 제 존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하실지 아니?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실망스럽다고 하시겠죠? 지훈이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는 것이라고 하셨을 거야. 그것이 아무리 최악일지라도 저는 지훈이의 시선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동등하게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그가 어릴 적의 작은 편린이었습니다. 두려워요, 할머니. 그의 목소리가 거의 아이처럼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모든 것이요. 알아. 그리고 쉽지 않을 거라고 거짓말하지 않을게. 너는 끔찍한 선택을 했어, 지훈아.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맞서야 해. 저를 미워하세요?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죽음을 계획했던 손자.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품에 달려왔던 아이. 제가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널 미워하지 않아, 지훈아. 깊이 상처받았고 실망했고 여전히 배신감을 소화하고 있어. 하지만 미움은 아니야. 어쩌면 늙은이의 특권일지도 모르지. 감정이 사랑이나 미움 같은 단순한 단어보다 항상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흡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경찰에 자수하고 상어와 사채업 계획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고 나에게 한 짓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루하루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지. 할머니는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은 기억을 간직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제 영원히 더럽혀졌고 다른 것들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나는 계속 나아갈 거야.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내 삶을 다시 세울 거야. 어쩌면 금융학대 피해 노인들을 돕는 재단을 시작하거나 도박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지도 모르지. 이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로 바꾸는 거야.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와 미래에 대한 어려운 진실을 마주한 두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지훈이가 일어섰습니다. 준비됐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는 신중한 거리를 두고 기다리던 경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두 명의 경찰관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무기는 내려져 있었지만 보였습니다. 김지훈 씨, 경위가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살인미수, 유해물질 투여,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지훈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조종이 없었습니다. 지친 체념과 아마도 제가 희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진정한 뉘우침의 첫 기미만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처들은 단순한 말로 치유되기에는 너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여 그의 요청을 인정했습니다. 아직 그가 구하는 완전한 용서를 제공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그를 경찰차로 데려가는 동안 수아는 다른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머리를 숙인 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정수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저는 돌아서기 전에 제주도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 진실과 거짓으로 가득 찬 과거를 상징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볼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그 후 몇 달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지훈이와 수아는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징역 12년, 그녀는 살인미수 및 사기 공모 혐의로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지훈이의 늦은 자백이 사건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훈이가 상어에 대해 제공한 정보로 촉발된 경찰 작전이었습니다. 수사는 3개도에 걸쳐 확장된 사채업 네트워크를 밝혀냈고
불법 도박장과 자금 세탁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어는 수십 명의 공범과 함께 체포되었고 국내 최대 범죄 조직 중 하나가 와해되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스위스 계좌의 돈 일부로 노인들을 금융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도박 중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헌신하는 김민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개인적인 비극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가까운 친구일 뿐만 아니라 재단 운영에 있어 귀중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의 재무 전문 지식과 윤리에 대한 헌신은 이 새로운 여정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게 했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석 달 후에 교도소에서 그를 방문했습니다. 상반된 감정으로 가득 찬 어려운 대화였습니다.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마르고 더 과묵했으며 눈에는 제가 알아차리게 된 조종의 빛이 없었습니다. 치료받고 있어요.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제 자신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저는 정기적으로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는 쉬운 용서를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더 가치 있는 것, 정직함을 제공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관계가 예전 같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지훈아, 어떤 배신은 너무 깊어.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 시간이 무엇을 재건할 수 있을지 말해줄 거야. 때때로 서울의 더 작지만 더 아늑한 새 집에서 깨어날 때 저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해변에서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여전히 공황의 순간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 메시지가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저를 구하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67에 저는 가족이란 단지 피와 DNA가 아니라 신뢰, 존중, 그리고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매일의 선택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가족, 재단의 친구들, 이정수 씨, 심지어 우리가 돕는 일부 노인들은 단순히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건설한 것입니다. 제주도 지배관에서는 저는 그것을 팔거나 버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학대 피해 노인들을 위한 회복센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회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장소로요. 제가 그곳에서 남편과 그리고 심지어 어린 지훈이와 함께 나눴던 행복한 기억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실제 가족 이야기처럼 고통과 공존할 뿐입니다. 지훈이가 체포되기 전 마지막 대화를 나눴던 그 집 베란다에 저는 새로운 이야기와 두 번째 기회를 위하여라는 간단한 명판이 달린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그곳이 제가 여름날 오후에 앉아 노인들이 정원을 산책하며 공유된 취약성 속에서 힘을 찾는 것을 지켜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해가 산 너머로 지기 시작할 때 저는 화창한 해변에서 낯선 이로부터 온 예상치 못한 메시지 하나로 단 한순간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바뀔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